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브리즈번 로어 대 멜버른 빅토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리즈번은 4-1-4-1을 기반으로 중원 앞에 앵커를 두고 그 위에 2선 라인을 높게 세워 전방 압박을 이어가는 스타일이다. 비딕은 등지는 플레이와 니어, 포스트 침투가 날카롭고 박스 안에서 한 번 잡으면 마무리로 연결하는 결단력이 뛰어나다. 호어는 측면에서 폭을 키우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 테마를 만들고 있다. 클레이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2선 침투를 모두 수행하며 압박 이후 두 번째 볼 경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팀은 빌드업 첫 패스에 강하게 물어뜯고 탈취 직후 직선적인 공격으로 빠르게 마무리 장면을 만든다. 특히 홈에서는 라인 간격을 더 짧게 유지하며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전환으로 상대 센터백을 계속 흔든다. 멜버른은 4-2-3-1이지만 최근 경기력에서는 수비 조직 붕괴와 실점 패턴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베르고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은 확실하지만 연계가 부족해 팀 공격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젤라치치는 킥패스 각을 잘 찾지만 수비 전환에서는 활동량이 떨어져 중원이 비는 단점이 드러난다. 젠리우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풀백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수비가 흔들리는 구간이 반복된다. 최근 5경기 10실점이라는 기록에서 보이듯 세컨볼, 마크 놓침, 간격 유지 모두 흔들리는 그림이 누적되고 있다.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수미 센터백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져 상대 2선 침투를 그대로 허용하는 약점이 뚜렷하다. 이 매치는 브리즈번의 전방 압박과 멜버른의 라인 간격 붕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성 싸움이다. 브리즈번이 중원에서 한 번만 탈취해도 비디 코어 클레인 조합은 멜버른의 수비 앞 공간을 쉽게 열어낼 가능성이 높다. 멜버른은 베르고스를 활용한 전방 타기 패스에 기대해야 하지만 압박이 강한 브리즈번 상대로는 빌드업 자체가 버거울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멜버른의 집중력 저하와 세컨볼 대응 부족이 겹치면 실점 위험이 크게 늘어난다. 전체 구조, 템포 유지력, 압박 완성도를 종합하면 홈팀 쪽 우세가 명확하다. 두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BNK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하프코트 수비가 강점이며 초반엔 두 줄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한다. 이민지는 하이로우 포스트를 오가며 스크린과 롤을 함께 사용해 인사이드 중심 공격을 이끈다. 김단비는 볼 핸들링 포스트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미스매치 상황에서는 단독 해결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이다. 한엄지는 코너 윙을 왕복하며 외곽 스페이싱과 컷신을 더해 공격폭을 넓힌다. 다만 스위치 수비에서 로테이션이 한 박자씩 늦어지면 코너 외곽을 비우는 장면이 반복된다. 후반에는 인사이드 선수들 체력 저하로 박스아웃 집중력이 떨어지며 세컨드 찬스 실점이 늘어난다. BNK썸은 가드 중심 빠른 템포 농구를 구사하며 외곽 리듬이 살아날 때 득점이 폭발한다. 스나가와 나츠키는 오프볼 무브가 뛰어난 슈터로 코너와 윙을 오가며 3점과 미드레인지 모두 위협한다. 안혜진은 하이픽을 이용한 게임 메이킹이 탁월하며 킥아웃과 롤맨 찾는 패스 정확도가 리그 정상급이다. 이소희는 돌파와 외곽을 모두 갖춘 듀얼 옵션 자원이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즉시 치고 들어간다. 김소니아는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 역할을 수행하며 외곽 슈터들에게 후리 찬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준다. 수비에서는 하프코트 로테이션으로 페인트 존을 조이며 리바운드 후 빠른 트랜지션을 통한 득점 루트가 자주 나오는 팀이다. 우리은행은 인사이드 무게로 끌고 가는 유형이고 BNK썸은 스페이싱과 외곽으로 속도를 내는 팀이다. 지속적인 스크린 오프볼 패턴에서 우리은행의 외곽, 로테이션이 한 번 밀리면 BNK의 템포가 크게 살아난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김소니아의 하이포스트, 스크린을 끝까지 쫓는 것이 우리은행에게 큰 부담이 된다. BNK는 외곽이 살아나는 순간 점수 폭발이 가능한 팀이라 흐름이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클러치에서는 가드진 의사결정이 앞서는 BNK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이다. 세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에디를 중심으로 한 사이드 공격 비중이 높고 하이볼 의존도가 큰 팀이다. 에디는 높은 타점과 파워로 랠리 후반 해결사 역할을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볼이 과도하게 집중된다. 김정우는 레프트에서 리시브와 공격을 병행하지만 서브 집중 견제를 받는 날엔 라인이 크게 흔들린다. 전진서는 중앙 사이드 볼 배분을 시도하지만
흔들리는 세트에서는 선택이 제한돼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김주영이 속공과 이동 공격을 더해주지만 상대가 미드를 의식하면 블로킹 타이밍이 쉽게 읽힌다. 전체적으로 리시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순간 공격 옵션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대한항공은 조직력과 블로킹 밸런스가 매우 높은 상위권 전형팀이다. 정지석은 리시브 공격을 모두 책임지며 사이드 아웃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자원이다. 러셀은 하이볼백 어택 강타 모두 가능한 에이스로 수비 라인 전체를 뒤흔드는 존재감을 보여준다. 김민재 정한용 미들라인은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 상대 퀵 공격의 템포를 계속 흔들어낸다. 세터는 중앙 속공 사이드 강타 백어택을 고르게 섞으며 한국전력 블로킹을 계속 흔드는 운영을 가져간다. 서브는 플로터와 강서브를 교차해 상대 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리시브 부담을 누적시키는 전략형 스타일이다. 승부는 에디 vs 러셀의 화력전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리시브 유지력이다. 한국전력이 리시브에서 버티지 못하면 전진선의 선택지가 하이볼로 고정되면서 대한항공 블로킹에게 완전히 읽힌다. 반면 대한항공은 정지석 러셀 미들 라인까지 다양한 코스를 제시해 한국전력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다. 서브 리시브 밸런스도 대한항공이 안정적이어서 세트 후반 실책 관리에서 차이가 날 여지가 크다. 전술 완성도 블로킹 타이밍 모두 대한항공이 한 단계 앞선 그림이다. 네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대전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실바 레이나를 중심으로 한백어택 비중이 높고 다층적인 공격 패턴이 특징이다. 실바는 파워풀한 후위 공격으로 난이도 높은 볼도 득점으로 바꾸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 레이나는 리시브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며 후위에서도 공격 옵션을 유지해 균형을 잡는다. 유서연이 리시브 라인을 지탱해주는 구간에서는 세터의 템포 배분이 훨씬 다양해진다. 최유림의 빠른 속공이 더해지면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한 박자 늦추는 효과를 만든다. 전체적으로 백어택 속공 사이드 공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라 공격 폭이 넓다. 정관장은 자네테의 강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단일 화력 비중이 큰 팀이다. 자네테는 피지컬과 타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리시브 불안이 생기면 공급이 끊기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선우는 레프트에서 리시브와 공격을 버티지만 서브 견제를 받는 날에는 라인 안정성이 흔들린다. 박은진 정호영의 블로킹은 강점이나 속공 비중이 줄어들면 블록 구조가 단조로워진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 선택지는 자네테 쪽 하이볼로 고정돼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이 후위 전환 타이밍이 느려지며 집중력 저하와 범실이 늘어난다. GS칼텍스는 리시브만 버티면 공격 패턴이 늘어나고 정관장은 리시브가 흔들리면 패턴이 급격히 줄어든다. 실바 레이나 최유림 조합은 세트 내내 다양한 템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성형 구성이다. 정관장은 자네테가 받쳐줄 때만 공격 흐름이 살아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서브 리시브 싸움에서 GS칼텍스가 먼저 우위를 잡기 시작하면 경기 내용은 한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길어질수록 공격 루트 다양성과 체력 분배 모두 GS칼텍스가 앞서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일본M 대 대만M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은 호킨슨을 중심으로 페인트존 장악력이 뛰어나고 인사이드 생산성이 안정적이다. 호킨슨은 하이포스트 롤인 페이스업까지 가능한 풀옵션 빅맨이라 공격 설계 중심축 역할이다. 도미나가는 장거리 3점과 오프볼 무브가 강점이며 스크린 활용도가 매우 높다. 토우스는 페네트레이션과 킥아웃 패스가 좋아 외곽과 인사이드 모두를 동시에 살리는 구조를 만든다. 하프코트에서는 드리블 핸드오프와 스페이싱을 자연스럽게 섞으며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높다. 인사이드 외곽이 동시에 열리는 구간에서는 공격 리듬이 빠르게 살아나 점수 폭발이 가능하다. 대만은 천잉춘 중심 볼 핸들링이 긴 스타일로 가드 비중이 높은 팀이다. 천잉춘은 픽앤롤에서 다양성은 있지만 압박을 받으면 턴오버와 리듬 붕괴가 나타난다. 후룩마오는 피지컬 돌파는 좋지만 순수 빅맨이 아니라 인사이드 매치업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링팅치에는 빠른 릴리즈의 슈터로 폭발력이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 순수 센터 자원이 부족해 리바운드와 몸싸움에서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 코너 윙에서 오픈 3점을 자주 허용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다. 일본은 인사이드와 외곽이 모두 살아있는 팀이고 대만은 가드 공격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다. 도미나가 외곽이 일찍 터지면 대만 수비는 위로 끌려올라가 호킨슨이 더 편해진다. 토우스의 페네트레이션을 대만이 감당하지 못하면 일본의 킥아웃 롤인 패턴이 계속 열린다. 대만은 외곽이 들어가는 날은 비빌 수 있지만 리바운드와 골밑 싸움에서 열세가 크다. 전체적인 전력 전술 밸런스는 일본 쪽 우세가 명확하다.
6번째 경기 중국엠 대 대한민국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왕준지의 주준롱 후진치우로 이어지는 프런트코트가 강력하며 피지컬 우위가 확실하다. 왕준지에는 3점 드라이브 풀업까지 가능한 장신 윙으로 공격폭이 넓다. 주준롱은 기동력과 컷신이 좋아 트랜지션에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다. 후진치우는 림 프로텍터이자 롤맨 역할로 세컨 찬스와 골밑 마무리를 책임진다. 세트 오펜스에서는 페인트 존 접촉을 먼저 만든 뒤 킥아웃을 통해 외곽 루트를 연다. 리바운드 우위로 빠른 전환을 만들어 점수차를 벌리는 힘이 있는 팀이다. 대한민국은 6위상 이현중 김종규가 핵심 축이지만 최근 경기력 기복이 크다. 6위상은 슛감이 타는 날은 위력적이나 셀렉션 기복이 있어 안정적 1옵션이라 보기 어렵다. 이현중은 사실상 에이스 역할이지만 강한 압박을 만나면 돌파 이후 결정력이 흔들린다. 김종규는 위치 선정과 헬프는 좋지만 예전만큼의 활동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외곽 의존도가 높아 슛이 안 들어가는 날은 공격이 크게 막힌다. 수비에서도 피지컬 열세가 분명해 리바운드 세컨 찬스 대응이 어려운 편이다. 인사이드 피지컬 전술 완성도 모두 중국이 한 단계 앞선 매치업이다. 대한민국은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흐름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리바운드 우위를 바탕으로 트랜지션을 전개하면 점수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 이현중이 버텨주더라도 팀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력 차이가 천천히 반영되는 흐름에 가까운 경기다.